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번 차기 대선 본선 대진표는 완성이 됐죠. 국민의힘에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전국 여성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제 다른 군수 후보까지 첫 대면을 하는가 싶었는데, 자, 부인의 낙상 사고로 이재명 후보는 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자, 한편 오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7개국 19명의 참전용사가 입국을 했는데요. 가족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자, 행사도 행사지만 이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환대를 느끼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1989년 오늘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동서독을 이념으로 가르고 있던 상징물이죠. 이 베를린 장벽이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동독 정부가 여행 자유화 조치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던 중 언제 실시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순간 2만 명이 장벽을 허물고 서독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자, 시민들의 행동이 촉발된 역사적 사건이었고요. 자, 세계에서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에겐 언제 그런 날이 올까요? 자, 기온이 점점 떨어집니다. 겨울로 진입하는 계절에 건강 챙기시기 바라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자, 수능은 9일 남았습니다.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수능 응원송을 만든 가수 김원준 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11일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을 맞아서 황기철 보훈처장과 함께 이날의 행사를 미리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국 여성대회에서 야, 내년도 대선 후보 다 만나겠구나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일정 전면 취소 속보가 떴습니다. 네. 박 기자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 9시가 넘어서 민주당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새벽에 낙상 사고를 당해서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부득이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도 있었고 네. 청년 소방대원 오찬도 있었고요. 한국 여성대회 뭐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이 사전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모든 관계자에게 송구하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보면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있거나 심하게 다치진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병원에서 곁을 지키면서 간호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오늘 하루라도 간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렇게 참모진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내일부터 일정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 내일부터는 일정 재개. 오늘 하루 이 아내를 간병하는 네. 일종의 이제 부부 병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군요. 자, 오늘 마침 또 이제 여성 대회가 있는 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기자들이 많이 이 준비도 하고 네네. 현장에서 대기를 했을 텐데 그렇죠. 4명의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거니까. 예. 근데 좀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요. 여성 대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라서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겠지만 또 반대로 내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여성을 내팽개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대선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모습이라든지 이건 사실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을 의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고 또 실제로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됐을 거고요. 네. 이게 대선 후보가 양당의 모든 후보가 처음 해본 거잖아요. 대선 맞아요. 후보는 처음 해보고 이렇게 무리한 일정이 사실은 배우자를 따라서 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청와대 제2부속실장은 영부인을 모시는 따로 그렇죠. 씨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정이 많고 또 경호도 필요하고 일정 관리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갑작스럽게 그냥 경기도지사의 아내였을 때와 대선 후보의 아내로서의 역할과 일정이 네, 완전히 네.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로도 누적이 많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지만 좀 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요즘 외부 일정에 이 김혜경 여사 같이 이제 부부가 동반하는 모습이 네. 눈에 띄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다 이 여성 대회에 집중하면서 자, 지금 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모두 다 여성 표심이 부족하다 네. 이런 비판이 많다 보니까 여심에 호소하기 위해 여야 후보가 나선다, 뛴다 이런 기사 일색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모습 또 이제 두 사람의 조우는 다음 기회에 뭐 어떤 행사에선가 만나게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하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왜요? 지금 미혼이신데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 가명 안 하고 행사에 갈 것 같아. 제 느낌은 그래요. 저도 찔리네요. 아내가 이제 판단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행사를 가라고 하면 가고요. 네네. 옆에 있으라고 하면 옆에 있겠습니다. 아유, 우선 결혼부터 하세요. 정답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말이죠.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해야 된다. 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찬성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이제 4월 전후 총선 전후에 이제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는 이해찬 당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경질시키더라도 관철시켜야 된다. 국민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네. 100%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되지 않았고 선별 그리고 손실보상도 선별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는 뭐 통신비 지원 등등의 여러 가지 쪼개기 지원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 이제 뭐 비판도 많이 받고 이럴 거면 다 주지 그랬냐 이런 얘기도 왔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꾸준하게 보편적인 지급은 다 반대했었고 지금 역시 반대하고 있고 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뭐 50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초과세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과세수가 남았으니까 이 초과세수분으로 바로 지급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초과세수분이 정확하지 않다. 그 산출 방식이 연말 가봐야 아는 것이고 네. 지금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원천적으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뭐 정부 입장은 일관되는 상황이고요. 예. 문제는 당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거든요. 오늘 민주당의 아침 회의를 보면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해서 내년 1월에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어요. 올해 예산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렇습니다. 연초에 반영을 해서 네.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름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름도 좀 바꿔가면서 네. 국민들한테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꼭 필요한 그런 지원금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체제랑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오늘도 바로 이렇게 내년에 지급하겠다라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 선출 이후에 당도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정부는 난색이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 88% 재난지원금 네네. 지급했을 때 경기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12%까지 보전을 채워서 해줬거든요. 100%를 네. 경기도민만 받게 네, 되죠. 그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 같은 것인데 본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별로 지급된다는 것은 후보의 아이덴티티를 당에서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됐을 것이고 사실은 이제 돌이켜보면 지난 2월에 접종이 시작됐을 때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 1호금 차원에서
지원 좀 하고 싶다. 지금 네. 굉장히 어렵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영업시간도 제한이 있지만 이것이 풀릴 때는 화끈하게 조금 국민 위로금을 지원해드리겠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장사를 못했고 또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가고 싶은 회식 자리, 가고 싶은 모임 자리 애초에 못 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좀 보전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통령이 말했었던 그 맥락 그대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자, 당은 어쨌든 지원하겠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끝까지 이게 반대해서 또 무산되면 이게 대선 후보의 면이 좀 구겨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강수를 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선거용 금품 살포는 또 아니어야 할 것이고요. 아, 그럼요. 그렇게 자,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뭔가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맞불을 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대진표에서 여야 뭐 양강 구도는 이제 구성이 된 것이고, 자 자영업자에게 50조 보상하겠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50조를 풀어서 네. 대통령이 되면 50조를 풀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피해를 본 특히 자영업자들 피해가 심하니까 손실보상을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손실보상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건 안 된다.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왕창 돈을 확 풀어야 된다. 네네.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영업자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자영업자 표시금 좀 얻겠다 그런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재난지원금과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당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강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 비판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SNS에 글을 올렸는데 아니 이게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가 있는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인데 네. 이걸 반대하면서 뭐 이거는 뭐 13조 정도면 되는데 이걸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50조 지원하겠다는 것 이건 국민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당장 필요한데 당장 지급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지급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네. 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국가 재정도 걱정을 하는 게 그동안 보수층의 네. 반대 입장이었는데 그럼 50조는 또 갑자기 생기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네. 13조는 반대하는데 50조를 풀겠다는 건 온당한 것이냐. 이제 이런 비판인 것인데 그래 빨리 뭐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했는데 여야 후보가 만나서 민생을 네. 위한 토론을 해보자. 그 토론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런 주제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주제에서 분명히 선명하게 나뉘겠죠. 네. 보편적인 지급해야 된다. 자영업자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선별이냐 보편이냐. 전 타협에서 자영업자 지원과 재난지원금을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지금 저는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1년 10개월 동안 버텨낸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네. 두 번째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있어요. 많으시죠. 폐업한 자영업자가 있고 세 번째는 폐업했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처분하지 못한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아, 휴면이네요 일종의. 네, 어떤 거냐면 폐업 직전에 코로나 긴급 대출을 받아서 폐업 상황을 면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폐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폐업을 했는데 네. 사업자 등록증까지 처분하면 코로나19 상황 때 긴급 대출을 받았던 걸 일시 상환해야 됩니다. 아이고 더구 힘들어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는 없앴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매출이 하나도 안 잡히겠죠. 가게를 못 열었으니까 이 두 부류를 어떻게 보전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처분하고 싶지만 처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일시 대출을 좀 유예해 준다. 이건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분할 상환을 좀 해달라.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 사람들 갚을 의지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사업자 처분을 해주고 다시 제도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주는 것. 저는 양쪽이 다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이쪽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할 필요도 있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고통받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전 국민 이제 재난 위로금 이것을 나눠줬을 때 그게 어디 이제 뭐 베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또 그걸 그럼요. 이제 가족들이 외식도 하고 소비도 하고 해서 다시 돈을 돌게 만드는 것인데 좀 상생 윈윈 하는 이제 방법들을 여야 후보들이 찾아내고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실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서로 이제 맞불을 놓으면서 네. 이 대척점이 가고 있는데 지금 오창석 평론가가 한 이야기를 한 정치인이 있네요.
누군가요? 안철수 후보가 양쪽을 다 비판했네요. 네. 나랏빛 판돈 삼아 쩐의 전쟁을 벌이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네. 뭔가 이 저 안철수 이 후보 대표 네. 입장에서 네. 좀 다른 안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쩐의 전쟁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네. 어떤 부분에 입각해서 비판을 했냐면 이게 이 청년들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다. 이 얘기를 또 미래 했어요. 세대를 착취한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시사점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2030 청년들의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 네. 여기에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런 뭐 어떤 지원금 이 자체가 청년들에게 좋지 않다. 오. 이걸 좀 부각을 시키면서 네네. 청년 표심을 좀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것보다는 이 성장 비전과 미래 일자리 정책, 노동 개혁안 이걸 내놓는 게 시급하다. 이런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좀 읽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오늘 눈에 띄는 게 바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네네. 또 입장인데 네, 입장이 나왔어요? 예, 오늘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에 네네.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재정에 일도 모르면서 돈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것인 양 자기 주머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여러 이재명, 후보들이 네, 윤석열 두 후보를 다 비판을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또 이 장점을 부각을 시킨 거죠. 내가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나라 살림을 10년 이상 해봤다. 경제 전문가 해봐서 특히 아는데. 나라 살림 해봐서 그렇습니다. 아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피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소상공인 피해 보상 공약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재정의 메커니즘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의 말이다. 네. 대통령 당선 직후에 50조 원 규모의 추경 이거는 대한민국 재정 역사상 있어본 일이 없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저 우리가 뭐 올해 지난해 추경 정말 여야가 격돌하는 네, 상황을 봤지만 10조, 14조, 15조 이거 가지고 그렇죠. 이제 추경하는데 여야가 싸웠잖아요. 네. 네. 50조면은 이게 한 뭐 서너 배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아니겠죠. 자, 그럼 이 김동연 이제 후보 어떤 이 구체적인 보관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럼 어디에 어떻게 쓰자는 또 안을 낼지 네. 일단 지금은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고 어쨌든 이 재정 연방제 얘기를 오늘 또 했어요. 재정 연방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재정 재량권을 전면 확대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뭐 수도권, 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청, 광주, 호남 이렇게 5개 이 권역, 5개 서울 만들기 뭐 이러고 하겠다라고 네네. 오늘 공약을 또 또 약간 이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예비 경선 때 내걸었던 슬로건과 비슷하긴 하네요. 강력한 지방 분권. 네, 맞아요, 5개 맞아요. 똑같습니다. 또 5개도. 권역을 5개로 네. 해서 서울을 5개 만들겠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네. 재정 연방제라고 사실 다소 생소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이에요. 결국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정 독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만 그렇죠.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지역은 이거 할 거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타오기 때문에 재정 자립이 안 되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서울 근교의 몇몇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라든지 뭐 판교 인근의 몇몇 도시들은 거기에 있는 IT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세수 확보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오평론가님은 지금 안 캠프일까요? 김 캠프일까요? 저는 안 캠프로 안 캠프로? 네. 왜냐면 또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아, 바이러스 백신. 그래요.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고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로 이제 최종 본선 주자가 확정됐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복잡해 보여요. 자, 네. 왜냐하면 이제 선대위 꾸려야 되는데 여기서 윤석열 후보의 고민이 커 보입니다. 지금 이 이준석 당대표와 역할 분담도 해야 되잖아요. 네. 당무에 대한 이제 지휘 권한이 다 대권 주자에게 온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뒤로 물러날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계속 이제 입장을 연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네. 뭐 총괄선대위원장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이제 이분의 특성은 전권을 달라. 항상 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까지 경선 캠프 다 해체하고 네네.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권성동 비서실장은 임명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선대위 네. 구성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얘기를 들어봐도 당장 뭔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네. 물밑 접촉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어제 권성동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오찬도 함께했다고 하고 네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이 선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고요. 어떤 얘기를 김종인 전 위원장이 했냐면 캠프에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덕보지 않을까 하는 자리 사냥꾼들만 모이게 돼 있다. 자리 사냥꾼.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잘 선별을 못하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 해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좀 이게 좀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 게 선대위 구성뿐만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집권 이후의 전략까지 내가 좀 세워보겠다. 이런 건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해봤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시절 그때도 해봤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뭔가 잘 안 되더라. 그런 것까지 다 어떤 계획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 말은 뭐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 글쎄요. 전 개인적인 뭐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상황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거냐. 후보 입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쪽으로 갈 거냐? 아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캠프를 좀 선대위를 꾸린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좀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오평론가의 평론을 듣기 전에 지금 12시 40분 좀 넘었고요. 4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오늘 아침 강원도에는 눈이 내렸고요. 고속도로 역시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경기 수도권 지나시기 무척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현재 한남에서 안성 사이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쪽으로 더디다가 판교 분기점 4, 5차로는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내린 비로 노면이 계속해서 미끄러운 죽전에서 수원 사이와 오산부터 남사 쪽 7km 구간으로는 오늘 출근길부터 정체가 내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역시 경기권 빗길인 호법 분기점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사고 지점 이후로도 후안 2교 쪽으로 꽉 막혀 있고요. 이 사고 이전으론 동서울 요금소부터 산곡 분기점 사이 지나기 부쩍 더뎌졌습니다. 반대 하남 쪽은 진천터널 일대와 이천에서 모가까지 차가 많습니다. 빗길에선 미끄럼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시야 확보도 어려운 만큼 최대 60%까지 감속 운행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윤석열 선대위 관련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어떻게 꾸릴 것이냐. 우선 이제 큰 변수 하나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느냐 아니냐. 메시지가 그동안 뭐 파리 때 얘기도 했고요. 아까 하이에나. 예, 하이에나 얘기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자리 사냥꾼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만약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 모두 다 해체하고 다시 무에서 새로운 선대위를 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그래서 우선은 용광로 선대위 얘기가 이 경합했던 후보 캠프에서 간에서 나오기 전에 조금 이제 큰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우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이 국민의힘의 선대위 어떻게 좀 흘러가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면 잡음이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뭐 지금도 사실 잡음처럼 보이긴 하지만 서른 의원, 네. 이낙연 후보 캠프에 앞장서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남겼고 했었죠. 그러나 경합 같은 과정에서. 선대위를 꾸려서 같은 회의장에 들어가 있고 네. 같이 경선을 했었던 추미애 후보, 박영진 후보, 김두관 후보 다 열심히 돕기로 했었고 이낙연 후보도 그 자리에 와서 또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를 일단 꾸려져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 남아 있는 것인데 홍준표 후보는 일단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유승민 후보는 어느 정도 참여는 하겠지만 열심히 도울 것 같지는 않고 원희룡 후보는 아마 적극적으로 도울 것처럼 보이긴 한데 나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수행실장이었던 김남국 의원 말고 원내대변인이었던 한준호 의원을 데려왔죠. 네. 그러니까 당내 인사와 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후보도 윤석열 후보 캠프를 개인 캠프를 끌었던 사람을 어느 정도는 자리를 뒤로 밀리고 당내에 있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윤석열 캠프의 주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천을 한번 받았다가 받지 못해서 떨어졌던 원외 인사 네. 또는 경선에서 그 선거에서 떨어진 원외 인사 주축이 하나 있고요. 비주류 주축 원래는 당내 주축이 아닌데
당내 인사로 많이 알려져 인지도가 있는 김병민 같은 사람들도 네네네. 있죠. 비주류. 대변인이었죠.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검찰 출신들이 또 돕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서초동. 네. 그러니까 요 세 사람들이 어떻게 자리를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수혈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말한 새로운 사람은 원래 당을 이끌어 왔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당의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당 사람들을 믿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1차적 작업이 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을 짜거나 공약을 발표할 때 당내 사람들이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럼 받아들여야죠. 네. 근데 안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뭔가 묘하게 어디 비선으로 가서 얘기 듣고 나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사실 잡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자리만 주고 뭐 하는 것이냐 허수아비 만드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바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의 바로 앞에 있는 복심은 비서실장 권성동 의원 하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요 사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해 라는 제스처라고 일단 저는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같이 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라고 듣길 바라지 네. 윤석열 후보의 개인기로서 묻어가서 정권 교체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미묘한데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공약 얘기하고 싶을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 돌이켜보면 올해 초 책 냈습니다. 원하는 거 경제무인주 아직 안 끝났다. 이 얘기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요거 냈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일정도 일정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는 광주 가서 이상한 망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들어야 될 것이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 후보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윤석열 후보를 원래 떠받치고 있었던 캠프 인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하. 요 조율관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캠프가 운영이 될 겁니다. 오창석 평론가 얘기만 들어도 이게 복잡하고 쉽지 복잡합니다. 않은데 만약 된다면 성공적일 것이다. 매우 성공적이죠. 되기가 왜냐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능력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면 굉장히 쉬울 것이고 다만 이 상황에 근데 이게 잡음이 생긴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선대위를 꾸리다 보면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럼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 1시 반에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코엑스의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제 외부 행사,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 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발표들이 이번 주에만 해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금 아닌 것도 있지만 지금 주초에 바로 나온 게 자,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와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면서 윤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좀 반짝 효과일까요? 아니면 지속될까요? 일단은 지금 보수의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들떠있고 기분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론조사마다 일정 부분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집단이 이제 좀 과표집되는 현상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투표도 하고 네 누구 지지자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약간 한풀 꺾여 있는 사람들은 전화가 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전화를 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아마 지금 이 컨벤션 효과로 어느 정도는 지속되고 있다. 저는 이게 아마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데. 한 주 이상은 간다. 네. 큰 전화 위복의 계기가 없다면 네. 한 주 이상은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민주당에서는 이게 한 주 이상까지는 가더라도 2주 이상 가는 거는 막아내야겠죠.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대세로 굳어져 버리면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세가 되면 내가 안 찍어도 선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던 대선은 2007년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내가 나가지 않아도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나가도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투표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그 반면 교사를 삼아서 어떻게든 전화위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세를 그대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결과를 보면 이제 리얼미터 발표는 이런 거죠. 윤석열 후보가 이 지지율 46.2%를 얻었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보다 12%포인트를 앞선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양강구도다 엎치락 뒤치락 여기에 비해서는 가장 크게 윤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10%를 넘게 쭉 격차를 벌였단 말이야. 이런 거거든요.
조사 기율을 먼저 좀 얘기해 네, 제가 드리겠네요.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과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사자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6.2%,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4.2%로 득표가 됐습니다. 딱 12% 지지율입니다. 포인트네요. 네. 가자구도니까 여기에 네. 이제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들어갔던 거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 수치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면을 좀 보고 있냐면 윤석열 후보가 원팀으로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잡음이 계속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이 뭐 후보가 선출됐는데도 뭔가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행보를 하면서 청년 세대, 뭐 미래 세대 아니면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던지게 된다면 미래 비전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반등 얘기가 올 거다라는 민주당 쪽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또 내부에서 아까 이 오창수 평론가는 이게 좀 민주당은 이 원팀 됐다. 뭐 드림 원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서른 의원이 이게 여야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는 고만고만하다. 이게 삼재적 관점이잖아요. 우리 후보를 면전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 이번 뭐 여야 후보가 고만고만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중남미로 출장을 네. 2주 동안 떠나버려서 이 앙금이 다 안 풀린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네. 지금 이게 이 아까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갈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네. 지금 사실은 또 홍준표 후보가 음. 차기 대선에서 지는 사람은 감방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센 이야기죠.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에 너무 네. 놀랐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였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후보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대장동 비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냥 국민의힘 후보 또는 국민의힘 사람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냥 특정하지 않았어요. 2명 중 1명 간다는 거는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마 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패자는 갈 것이다. 패자는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한테도 열려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센 발언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심한 발언인데 비리 대선이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외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때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합류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지고 하면 네. 이 거품은 사실 순식간에 빠집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으네요. 요소수 문제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대통령도 나서서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요소수 문제 해결 이거 다뤘어야 되는데 내일 계속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이 디저트송 3025님 오늘 원준 오빠 나온다고 해서 어제부터 기다렸습니다. 야, 역시 아직도 아이돌이군요. 자, 오랜만에 너 없는 동안 듣고 싶어요. 자, 3025님 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 원준 오빠는요 2부에 필히 나오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나간 우리 첫 만남은 너무 쉽게 운명처럼 빨리 이루어졌지. 언제부턴가 가끔 네가 실증 나서 나도 모르게 눈을 팔고 싶을 때도 있었지. 살 빠진 몸매와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부녀회장 김미정입니다. 전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라는 걸 알고부터 페트병 올바로 버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이 비우고 라벨 제거하고 압축하고 뚜껑 닫아 별도 배출함에 배출. 쉽죠? 그리고 페트병으로 재활용된 가방이나 옷을 구매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배우들 중에 평소에는 수줍음도 많고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작품을 찍을 때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서 다양하고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곤 합니다. 이와 같은 배우를 두고 뼛속까지 배우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천상 배우와 천생 배우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런 경우에 천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때는 하늘천자에 날생자를 쓰는 천생이 맞는 표현이고요. 이것은 타고난 것처럼 아주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미리 정해준 배필이란 뜻으로 나무랄 데 없이 신통하게 꼭 맞는 한 쌍의 부부를 가리켜서 천생배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늘에서 미리 정하여준 배필이란 뜻으로 천상이란 표현을 써서 천상배필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란 뜻으로 천정배필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평생을 같이 지내는 아름다운 배필이라는 뜻을 가진 백년가우라는 한자어도 있는데요. 여기서 가우는 아름다울 가자에 짝우자를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한낮이지만 여전히 10도를 밑돌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9도, 광주 12도, 강릉, 대전, 대구 13도, 부산과 제주 14도 등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낮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에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 4도까지 내려가 11월 하순에 해당하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내륙 일부는 영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 추위는 주말쯤 풀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부, 경북 북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 전남 서부와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오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고 10cm, 강원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한편 모레까지 서해안과 강원 영동, 제주도에서는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8도, 습도는 8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늘 오전 10시 26분쯤 여주시 대부분 지역에 발생한 정전을 11시 59분쯤 복구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설비에 이상이 생겨 전력 공급이 차단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이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 씨는 박 전 특검과 먼 친척 관계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도 허위 기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5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패키지 구상과 관련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인생이란 질문에 정답이란 없는 것, 너만의 답을 찾아. 네, 지금 라이브 영상 보시는 분들 이게 웬 반가운 얼굴이야 하실 텐데요. 자, 90년대 X세대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스타 김원준 씨가 다음 주 수능을 치르는 MZ세대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 응원곡을 만들었습니다. 피처링 목소리만 나오고 김원준 씨 목소리는 아직 안 나와서 섭섭했는데요. 자, 오늘 10분 인터뷰의 주인공 김원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도 하고 곡도 쓰는 싱어송라이터 김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 기억에는 치마 입고 나오는 맞아요. 남자 가수. 치마 패션. 워낙 치마 패션 유명했고요. 그 느낌이 생생해요. 제 노래방 이제 18번이라고들 이제 속칭 부르는 쇼였습니다. 쇼. 감사합니다. 네. 그런 추억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만 보이셨는데도 이제 인사 목소리 들으셨지만 저희 뭐 청취자분들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1464님, 모두 잠든 후회를 따라 부르던 초등학생은 없어졌고, 이게 본인 얘기죠. 곧 40이 되는 수염 덥수룩한 아저씨만 남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준이 형은 영원합니다. 원준이 형 파이팅. 감동이네요. 2914님은요. 원준님이 나오신다는 소식에 대기 중입니다. 이번에 원준님이 만드신 수능 응원송 너무 좋더라고요. 수능 본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가사에 울컥했습니다. 수험생분들 모두 힘내세요. 이게 남의 일 같자는 게 저도 막내 아들이 네. 재수생인데 네. 다음 주 이제 수능을 쳐요. 네. 올해는 좀 입시가 잘 되길. 그러면서 이 응원송을 들으니까 네. 또 이게 수험생 본인들, 수험생 가족, 학부모 얼마나 좀 짠하겠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수능 응원곡이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했는데
그 정답을 좀 쉽게 찾았어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아직 어린 아이인데 나중에 딸아이도 수험생이 될 거 아니에요. 되겠죠. 우리 딸아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아빠가 만든 응원곡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또 드림즈라는 곡을 또 만들게 되었죠. 꿈들. 예. 그럼 따님은 언제 칠까요? 이거 들으면 이거 아빠가 들은 응원송에 또 울컥하겠네요. 지금 5살이니까 아직. 네, 약 한 14년 정도 후에 이 응원송은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계속 불려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저는 뵙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청춘의 모습 그대로. 청년의 모습이에요. 저도 아이 아빠입니다. 그러시는데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근황 어떠세요? 요즘 매주 월요일 날 방송되는 건강한 집이라는 건강 프로그램 MC 맡고 있고요. 또 현재 신안산대학교 음악과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 DJ는 저보다 뭐 왕선배시잖아요. 오래 하셨죠. 제가 여기 왔는데 이 본부 바로 건너편이 제가 예전에 DMB 라디오 2년 동안 했던 스튜디오 매직 인 더 월드라는 약간 해적 방송 같았던 맞아요. 그런 방송 했었고요. 또 라디오스타라는 또 KBS 2라디오 DJ도 했었기 때문에 KBS는 약간 친정집 같아요. 예, 저희 메인 PD 하고 있는 이주영 PD가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는 눈빛이 아니에요. 저도 팬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영광스러운 게 우리 시사본부에 아마 대중음악인으로서 처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BTS 때문에 음악 평론가가 나와서 한번 이제 해석을 한 적은 있지만 스타는 처음 보셨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 저 메인 PD 눈빛을 보면요. 내일부터 김원준의 시사본부로 바뀔 판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육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뭐 게스트 가나요? 자, 이제 그런데 그러시려면 이제 내년 대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피곤하실 겁니다. 내년 이후로. 자, 음악과 문화예술의 역할은 이 정치 얘기에 또는 뭐 이 민생 생활살이에 지친 사람들 노래 한 곡으로 그 마음을 사르르 녹이고 또 풀어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은 정말 위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쇼 끝은 없는 거야 이 노래로도 기억하고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연학과 교수 학생들 가르치는 일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낯설었죠. 제가 2006년부터 이제 17년 가까이 오래됐네요. 학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근데 한 해 한 해 거듭해 갈수록 저도 지금은 제 몸에 딱 붙는 딱 맞는 옷처럼 편안한 이제 일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의 꿈을 쫓아서 원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가장 짜릿하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공연학 이 얘기하시니까 이 노래방에서 쇼라는 노래 짧은 한 곡의 대중가요지만 그 음악이 왠지 뮤지컬의 느낌이 있잖아요.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맞습니다. 인생은 무대일 뿐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가수가 음악을 쫓아간다는 얘기 하는데 진짜 그 가사 말대로 쇼 끝은 없는 거야처럼 그렇게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좋게 해석하면.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볼 때는 인생은 한 곡의 음악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 인생의 어떤 제 음악의 쇼라는 노래처럼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명언을 인생은 한 곡의 노래이다. 최 선생님 덕분에.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노래였으면 좋겠죠. 어둡고 우울한 것보다는. 지금 양소연님 이분은 왜 나이를 안 먹는 건가요? 뱀파이어입니까? 오늘 제가 건강한 집 녹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요즘 말로 풀메 풀메이크업 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생얼을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변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희주님 저희 청취자분 29년 찐팬입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노래 들으니 저도 수능 보고 싶네요. 아서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네요. 노래 듣고 이제 그 기운 받아서 수능을 본다. 29년 찐팬이면 이제 중년으로 접어드시는 분인 것 같고요. 자, 핑공, 최상숙, 병길상님 등등 김원주님 너무 반가워 하셨고요. 김혜정님 여전히 바쁘게 지내시네요. 공연 계획도 궁금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공연계 얼어붙어서 공연학을 가르치신 입장에서도 또 제자들 보면서도 많이 가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공연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제가 데뷔 30주년이 돼요. 내년이면? 그래서 작은 이야기가 있는 공연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공연이라기보다는 또 제가 대학교에서 웹드라마 또 총감독을 맡고 있어서 대학생을 위한 웹드라마 컨텐츠도 좀 만들고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작자, 기획자 역할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직원으로서 하는 거니까 교직원, 교수로서 네,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 일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네. 또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저는 학생들로 역할을 다 주셔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김원주 씨의 노래들을 다 묶어서 뮤지컬 한 곡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네네. 빨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하니까 그냥 오롯이 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좀 저의 알려진 곡, 또 알려지길 원하는 곡,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좀 한편으로 드라마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보면 김광석 씨의 노래로 뭐 그날들이라 뮤지컬이 있고 또 이문세 씨 노래로도 이제 뮤지컬이 만들어져 있고 이 김원준 씨 하시면 지금 너무 청년의 모습이라 제가 그게 낯설기도 하지만 지금 17년 차 교수님이시고 가수 내년이면 30주년.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관록 있는 이제 이 원로 가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멋지세요. 네. 많이 부족합니다. 예. 자, 드림즈 좀 어떤 메시지를 꼭 담고 싶으셨나요? 이 응원곡에는. 우리 아까 전에 애청자분이 뭐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수능을 위한 응원곡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뭐 인생이란 질문엔 정답이란 없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모여서 저 거칠은 세상으로 찬란한 빛이 될 거야라고 제가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지쳐 있잖아요.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시험의 연속에 빠져 있고 맞습니다. 매일 시험에 어떤 관문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시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인 것 같아요. 인생은 좀 멀리서 보면서 우리가 찬란한 빛이 되길 바라는 그 소망으로 좀 모든 분들을 향해서 저는 외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은 수능생을 위해서 이 곡이 발표되었지만 들어보시면 다 본인의 자신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 막 100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아까 시험을 치고 있다. 우리가 책상 위에 앉아서 정말 경쟁자들과 나란히 각 맞춰서 필기시험을 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고민이 닥쳐왔을 때 시험의 관문들이잖아요. 맞아요.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고.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 결정해야 할 것인데 정답은 없다. 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그게 정답이죠. 정답이 없는 게 정답입니다. 결과는 찬란하게 될 것이다. 네. 김재은님 마침 딱 저하고 막 통하셨어요. 찌찌뽕 막 찬란한 빛이 될 거야라는 가사 들으니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사본부 듣는 지금 이 시간에 생방송 듣는 분 중에 뭔가 내일이 어둡고 또 좌절에 빠져 있고 그런 분들이 꼭 이 노래 한번 찾아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분명히 울림이 있고 희망이 분명히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김원준 드림즈 하면 노래가 나오는 거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발매가 되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돼 있고. 전 작업을 제가 재능 기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껏 들으셔도 됩니다. 야, 저작권 없는 곡. 저작권은 있지만 저작권은 존재하지만 만드는 제작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재능 기부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아이고. 저작권은 있어야죠. 그렇죠. 저작권자니까. 본인을 던지셨군요. 네. 자, 이 14분쯤에 저희 드림즈 좀 깔아 드릴 거고요. 이게 10분 인터뷰라 저희가 15분으로 늘려놨는데도 시간이 너무너무 아쉽네요. 저스트 10미니츠네요. 예. 자, 오늘 뭐 2022학년도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불과 일주일여. 그래서 이제 수능 응원곡 음악 감독으로 모셨습니다만 이 노래 얘기도 좀 들었지만 수능 응원곡인 동시에 모든 분들을 위한 인생 응원곡이기도 합니다. 네. 자, 빨리 공연 잡으셔서 저희에게 공연 소식 들려주셔야 시사본부에서도 저희 또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 대선 즈음에 한번 정치평론으로 또 모셔볼게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야 문화예술인 입장에서는 좋으십니까?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방청객으로. 네. 예, 저는 뭐 공연을 떠나서
전 사실 이 방송이나 음악이 저한테는 천직이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저는 제 소속사를 믿기 때문에 예. 그 일은 제가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지켜봐 주시고요. 네. 또 대학이란 일은 제가 또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경험이고 이걸 함으로써 제가 더 겸손해지고 네. 더 낮은 자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그래서 대학교 일도 열심히 하면서 소속사에서 시키는 또 방송 일도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김원주 씨를 마주보면서 눈이 크고 맑으셔서 저보다 시야가 한 10배는 더 되실 것 같아요. 저 이 선배님 또 계세요. 김민종 선배님이 그렇죠. 사승계열 또 선배님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자, 정말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이렇게 또 우리를 응원해주는 또 수능생들을 응원해주는 노래까지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공연 소식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빨리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드림즈 들으면서 김원준 씨와의 인터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찬란히 빛날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모여서 저 거칠은 세상으로 찬란한 빛이 될 거야.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쓰러져간 영국군 무명용사의 유해 세구가 70년 만에 전우들 곁에 안장된다고 합니다.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대중문화계 스타가 잠깐 다녀갔습니다만 예. 또 이 뭐랄까요, 우리 보훈이라고 하는 게 네. 국가의 근간을 그렇죠. 정신을 되새기는 일인데 예. 또 중차대한 일을 하고 계신 처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전화 인터뷰로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직접 나오시겠다. 그래서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어떤 날입니까? 사실 뭐 우리가 11월 11일 하면 젊은 층에서는 빼빼로 데이에서 여러 가지 또 행사를 많이 하죠. 마침 또 그날이 겹쳤네요. 제가 또 해군 총장을 마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날은 또 해군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네. 11월 11일 하면 선비 사자가 2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군은 선비가 되어라. 그래서 젠틀맨 선비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창설 기념이기도 하고요. 영화 사관과 신사도 떠오르는데요. 젠틀맨. 예. 한편 또 이날은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게 이제 현충일로서 지정돼 있고 또 미국에서는 그 참전용사의 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이 가지는 날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예,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국제 추모의 날을 제정하게 된 것은 2008년부터인데 카나다의 우리 한국전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 씨가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8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전에서 희생당한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추모하고 또 그 시간을 묵념하고 해서 다 함께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소중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참 이게 저도 남 같지 않은 게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을 하셔서 그러셨습니까? 예. 2004년 돌아가셨는데 국가유공자로 돼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보훈처가 가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또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2007년에 캐나다의 참전용사가 시작한 걸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는 2008년부터 그렇습니다. 지정을 한 것입니다. 자, 올해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에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영국군 유해 세구가 안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무명용사들의 유해는 언제 발굴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기도 그 파주 일대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국군 소속으로 그렇게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1951년 4월입니까? 그때 그 영국 연방 국가들이 참전한 설마리 전투하고 네. 그리고 파병탄 전투에서 산화하신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적만 확인되고 신원이 그래요. 그래요.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네요. 자, 지금 뒤늦게 1951년도에 그 3년간의 전쟁에 참전해서 정말 머나먼 타국에서 전사를 한 건데 뒤늦게 발굴이 되셔서 이제서야 안장이 되게 됐는데 국적은 알지만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 그럼 어떻게 유엔 기념공원에 모셔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 추모의 날 행사 그 동안에 유엔 추모 그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에 그렇게 안장되시게 됩니다. 워낙 여러 나라에서 참전을 했으니까 가족들에게 돌아가신 전사자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안장된 유엔군 참전 용사 몇 분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개국 미국, 호주, 카나다, 터키, 영국 등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개국에 2,311명 정도 됩니다. 11개국 2,311명.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이 가운데서는 전쟁이 끝난 뒤에 자국에서 그 여생을 보내시다가 생을 마감한 후에 안장되신 분이 13분이 계시고요. 이분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여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나는 한국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 묻히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13분이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모레 보훈처가 이제 추모 행사 주관하시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요? 추모 행사는 지금 오전 11시 정각에 11일 11월 11일 11시 정각. 그렇습니다. 11월 11일 11시 정각에 정부 기관하고 관공서에서 일제히 그 사이렌을 진행을 합니다. 하고 1분 동안 이제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묵념을 올리고요. 이제 여기 행사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빈센트 카트니 씨가 카나다에서 이번에 오셨습니다. 생전에 계시군요. 생전에 계셔서 91살이신데 오셔가지고 전우에게 바치는 글이란 그런 시를 낭독을 하고 추모시를 낭독하시고 추모시를 낭독하고 그리고 헌정 공연 등의 어떤 다채로운 또 행사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시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유엔 참전 용사들이 또 들어오십니다. 일부 국가에서. 그래서 잠깐 처음에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몇 개 나라 몇 분쯤 되나요? 7개국에서 한 40여 분 정도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많이 오고 싶어 하시지만은 코로나 상황으로 또 연로하셔서 상당히 안타깝지만은 또 온라인으로 대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전 세계에서 비대면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접속하시겠네요.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부산 유엔의 그 국제 추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시죠. 그래요. 근데 우선 이제 오프라인상으로는 7개국 19분 참전 용사의 40여 분의 가족까지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또 대동하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명의 이제 참전 용사. 또 그 전날 그 평화음악회라고 이분들 모시고 함께 부산에서 영화의 전당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마침 또 이제 지난 10월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었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참 매우 의미 있다고 지금 이제 보훈처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어깨가 무거우셨을 텐데 최근에 뉴스 하나가 좀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한 게 이 안중근 의사의 조카 며느리 고 박태정 여사가 별세하시고 그 소식과 함께 생전에 생활고를 너무 많이 겪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 하면 우리 민족 정기,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의 상징 같은 분인데 어떻게 그 가족들이 이렇게 평생 고통을 받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궁금함이 커졌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저도 그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아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현행 제도로 보면 전체적으로 직계 그 좀비 서구에게만
이렇게 그 수혜를 드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좀 미소기면 부모, 배우자, 자녀니까. 그래서 조카 며느리는 일단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이제 생활지원금을 이제 받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뭐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차제에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요. 또 한편으로 2018년도부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손자녀까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그 생활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넓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놓여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저희들이 봐서 현실적으로 좀 더 타당한 방안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국가 규정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 좀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적어도 3대까지 손자녀까지는 일단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2018년에 하셨습니다. 또 올해 이 홍범도 장군의 귀환 이 대대적인 이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마 독립운동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많이 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뭐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얼마냐 또 어느 정도냐 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많이 좀 자료들을 계속 모으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손자녀 가운데 한 8만여 분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20여 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생활이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을 드리고 계시는데 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실태를 파악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뭐 독립유공자 이 손자녀에게까지 지원이 간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장학금을 주는 장학사업이 있어서 이건 또 보훈처가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좀 수혜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각 그 기업의 재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학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기타 이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본하고 뭐 이제 어떤 경제적인 갈등이 벌어지거나 하면은 우리 국민들 또 불매운동하는 열기를 보면 대단한 애국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민간 기업들이 그냥 광고비만 쏟아부을 게 아니라 그런 예산들을 보훈처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민간이 좀 이 지원을 하고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사회공헌을 하고 함께하는 사업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국민의 관심이 이제 아까 안중근 의사 이제 유가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유해의 송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리순감옥 인근 묘지에 매장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2008년까지 유해 발굴 작업에 실패했어요. 혹시 좀 처장님 계시는 동안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을까? 저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도 생각을 하면 빨리 조국으로 발굴해서 모셔와야 너무 되겠다. 바라시죠? 뭐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시기도 하지만은 저희 정부도 그런 노력들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그건 어떻게 보면 핑계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지금 이 공백을 메워 나가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못했던 걸 더 열심히 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성과가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해서 지금까지 한 4곳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선택지로 보고 있는데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이미 한번 중국 정부하고 공동으로 했고요. 이제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 여순감옥 그 근처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외교부를 통해서도 전달을 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중국 대사관과 또 접촉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보면 한중 수교 30주년이 내년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를 맞이해서 중국의 어떤 한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10월 26일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1909년 하얼빈에서 거사가 있었던 날이고 이듬해 이제 3월에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리순 감옥 인근 어딘가에서 우리 처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발굴돼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처장님 계획하시는 것 간단하게 한번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꼭 보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정부의 또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요. 저희 국가보훈처의 존재의 어떤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훈이 우뚝 서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품격을 갖춘 나라가 되는, 진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보훈처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데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장님 말씀 덕분에 내일 모레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사이렌이 들려오면 1분 동안 이 머나먼 이국 말리 타향에 와서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참전 용사들을 위한 묵념 많이들 올리실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i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bath. Well, how was I to know there was a party going on? 네, 매주 화요일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를 이 천기를 누설하면서 비사를 우리가 추적하는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이 있는 날이죠. 오늘 이제 두 분 여야 출입 기자 나오셨는데 대신에 인터뷰가 오늘 2개여서 마지막에 IT 본부는 아쉽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 저 숨겨진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죠.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자, 뚜껑이 큰 컵라면, 오늘 날씨 추운데 뜨끈한 국물과 함께 드시라고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여러 가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대진표가 완성이 됐어요. 여야 모두 이제 약간 시간차도 있고, 앞서서 선대위를 출범한 민주당, 그리고 이제 선대위를 이제 짜야 하는데 고심이 많은 국민의힘. 지금 내부 분위기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만, 먼저 바로 이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후보를 이제 선출한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금 어떻게 되는 모양새예요?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많은 상황인데 다만 그게 그렇게 막 확정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좀 심중이 아직 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는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우려를 했던 게
이재명 후보가 소위 역벤션이라고 해서 네. 후보로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히려 올랐죠. 좀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빠졌죠. 상황이 있었는데 마치 데칼코마니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지막에 본경선에서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면은 대세론이 꺾이게 되고 네. 그럼 마치 이재명 후보처럼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많이 밀렸던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여론조사에서 좀 잘 나오면서 그런 우려보다는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거하고 선대위가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무래도 지지율이 잘 나오게 되면은 후보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좀 절박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뭐 위축이 되거나 네.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선택지가 조금 더 많아졌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당을 출입하시면서 확정적이진 않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을 안 모셔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아예 안 모셔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든 제안은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자리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하는 자리는 아마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일 텐데 전권. 네, 그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손을 내밀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네, 뭐 네.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이미 권성동 비서실장이 만나지 않았나요? 만나기도 그죠?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명확한데 다만 어느 정도의 자리를 권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이냐 여기에 네. 대해서는 아마 여론조사라든가 또 어떻게 또 대응이 자체적으로 가능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네. 상황 판단에 따라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기는 모실 텐데 어느 정도의 역할과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고민 중이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생각보다 안도하고 있다. 지지율이 잘 나와서 좋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역으로 여당의 이제 먹구름이 짙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보면서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뭐 그거를 뭐 지지율에 일일비하진 않는 분위기고요. 일단은 2030 그런 바람이 매서웠던 홍준표 후보가 네. 안 됐잖아요. 그리고 네. 민주당이 계속 그 때려왔던 윤석열 후보가 예상대로 된 만큼 우리도 뭐 예측대로 됐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윤석열 후보만 때리는 것으로 지금 정말 화력을 집중을 다 하고 있고 네. 뭐 당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재명 후보는 후보대로 이 민생과 또 현장 뭐 청년 이런 행보를 강조하면서 나는 윤석열 후보와 달리 정책 행보를 한다 이런 메시지에 지금 집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윤석열 후보는 지난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주로 정권 교체. 내가 후보가 돼야 문재인 정부가 뼈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왜 과거 얘기만 하느냐. 대통령은 미래 5년을 책임지는 자리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자, 그 흐름은 이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역벤션의 극복 그 문제인데 지금 잠깐 이제 최영찬 기자가 언급해 주셨지만 변수가 2030 세대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좀 젊은 층이 모처럼 그럼 정권 교체를 홍준표 후보로 해보자. 이렇게 결집되고 있다가 홍 후보가 날아가니까 뭐 탈당 러시다. 집단 탈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공중에 좀 떠 있는 2030 이제 세대를 이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번 육성으로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일날 전당대회 이후에 오늘 오전까지 탈당 중앙당에 접수된 탈당자가 40명이었습니다. 어쨌든 한 명이라도 탈당을 하거나 또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한다면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면 저희들은 뭐 예의주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탈당하신 분의 80% 이상이 지금 2030인데 이 상황을 지금 애써 축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심기 경호하듯이 그렇게 40명밖에 안 되니까 뭐 과장된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통계를 왜곡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지.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이 김재원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 이제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그럼 여기다 어제 저희는 이제 또 주호영 의원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후폭풍이라고 얘기할 정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 지지했던 젊은 층 결국 이재명 후보 밀겠느냐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목소리는 조금 더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순봉 기자님 먼저 한번 팩트 체크를 해 주실 것이 40명 탈당이다. 아니다. 1,800명 탈당이다. 뭐 서울 지역만 어떻다.
훨씬 더 많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팩트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일단 구체적인 어제 숫자가 나오기 전에 네. 그 당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걸 보고하라고 조직국에 지시를 내렸고 얼마나 탈당했느냐? 네, 조직국에서 그리고 보고를 긴급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보고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게 뭐 당 대표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숫자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건 이제 서울 지역 탈당자만 공개했던 건. 이 문서에 나머지는 가려가지고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1,8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1,800명 중에 다수가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네. 오늘은 좀 숫자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예. 일단 지난 6일, 7일 그러니까 5일에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된 전당대회가 금요일이었고. 있었고요.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는 거죠. 6일, 7일 이틀간에 탈당했던 숫자를 보니까 책임 당원이 3,000명 정도, 네. 그리고 일반 당원이 3,500명 정도 되고요. 예. 책임 당원이라는 게 이제 돈을 내는 소위 그렇죠. 당비를 내는 당비를 당원들이거든요. 이 책임 당원들은 다 선거인단이 돼서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 들어갔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 당원들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당원의 세대 수는 확보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즉, 이 책임 당원 3,000명이 탈당을 했는데 그 중에 청년이 즉 2030 세대가 2,100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비율이 크네요. 네. 비율이 70% 정도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가 좀 생각보다는 많다라고 많네요. 볼 수가 있어요. 네. 김재현 최고위원이 말한 것보다는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보도가 또 계속 나오니까 6, 7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네. 월화 만약에 계속 뭐 이제 청년층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면 57만 당원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만 19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이 청년층이 많다. 신났던 좀 이제 그때 기분이 좋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람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되죠.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거라 그래요. 이제 매일 탈당자 수가 어느 정도 될 건지 계속 보고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주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 두 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젊으신데 박 기자님 2030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나이가 특정 나이일 것 같긴 한데 네, 만으로 하면은 30입니다. 만으로 30. 하면. 만으로 하면 30. 아니 그냥 커밍아웃을 하신 거로 칠게요. 네. 자, 만으로 하면 30. 한국 나이로 40. 네. 최 기자님은요? 저는 30 세대입니다. 확실히 30. 예. 몇 년 더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진짜 30이신 거죠. 야, 그러면은 좋아요. 이 박 기자님도 30으로 쳐주고 만으로. 저는 안 네. 쳐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청년층이 이렇게 좀 화가 난 이유, 홍준표 후보의 패배, 윤석열 후보의 승리, 나가서 국민의힘의 이제 지금 지난 전당대회 이렇게 분노한 이유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근데 야당에서도 특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래는 청년층이 야당 지지를 잘 안 했었던 게 여태까지 오래된 좀 역사랄까요. 여야보다는 보수층을 별로 지지 안 그렇죠. 했었죠. 네, 청년층이. 맞습니다. 지금의 현재 야당을 잘 네, 지지를 네. 받지 못해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2030 그중에서도 좀 남성 중심인 것 같은데 네. 이 청년들이 국민의힘 지지세가 아주 강해진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주로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위 이 페미니스트 논쟁에서 남성들이 좀 소외됐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 부분을 좀 짚었던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들이 그랬죠. 있었고 뭐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얘기도 네, 있었고 그 이후에 홍준표 의원이 나선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부 이제 자신을 좀 지지해 준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효능감을 많이 맛봤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혹은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이 표심을 드러냈고 그 바람이 좀 오세훈 후보에게 몰려서 결국 지금 이런 시장이 된 것들이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또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여러 번 이 청년들이 소위 뭉쳐 있는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내면 홍준표 의원이 많이 받아들였어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여성 공약을 내려고 했다가 한번 철회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이 기억납니다. 자리에서도 네, 해드린 적이 맞습니다. 있었고 또 이용돈 PD를 이제 홍보 담당자로 좀 영입을 하려다가 이것도 청년 커뮤니티에서 좀 반발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토론회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마치 이제 조국 수사는 좀 과도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조국 수홍이다 이런 비판을 막 받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또 바로 또 수용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청년들이 자신들이 의견을 내게 되면은 이걸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굉장히 좀 해주는 정치인이구나. 네. 이 일종의 효능감을 많이 얻게 된 거고 네. 이번에 좀 탈당으로 구체화해서 자신들의
움직임을 보인 거는 저는 일종의 화가 났다기보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소위 조금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에 좀 반발로 더 이런 움직임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야당의 지지를 받았던 것도 있고 동시에 또 탈당으로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자신들의 의사에 반응해주는 홍준표 후보에게 지지를 주었고 정치 효능감을 맛봤는데 또 자신들의 의사에 반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탈당으로 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이트에 가입했다 탈퇴하고 물건 샀다가 또 이제 본인의 생각하는 환불도 요청하고 기성세대와는 다르잖아요.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빠르게 거랑. 움직이는데 정치도 이 소비자 관점으로 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 기자님. 딱 전형적인 30대 청년이시니까 왜 청년층은 이번에 화가 났을까요? 이번에 화가 났다. 야당 말씀이신 거죠? 야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뭐 원하는 그런 정책이나 목소리를 그동안 귀를 기울여주는 정치인이 그동안 없었다. 너무 소외됐다. 이런 게 강했고 그게 2020년 총선에서도 뭐 일정 정도 양 당에서 청년을 막 기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고 그런데 이제 대선철이니까 그럼 대선 후보 중에 그럼 과연 누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까? 근데 뭐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많이 지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피선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어받았냐 했을 때 의외로 유승민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적극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를 많이 옹호하면서 글로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는데 좀 다른 후보들은 사실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뭐 청년들을 좀 가르치려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싫어하는 뭐 좀 안 좋게 보였고 좀 그래서 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후보들마다. 자, 그래서 지금 2030이 공중에 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재명 후보로 가겠느냐, 윤석열 후보로 돌아온다. 과연 돌아오겠느냐, 아니면 이제 아예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자 4개월 남았습니다. 이게 이 표는 잡아가는 쪽이 임자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들에게 정말 정치 효능감을 주는 또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2030 민심과 관련한 글을 직접 주변에다 공유했다. 자, 어떤 글이고 어떤 내용이고 기자들의 분석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선대위 회의를 이제 월수 요일에 여는데 그 선대위 회의 때 그 참석한 위원장들한테 이제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글이냐면은 이게 그 딴지일보라는 여권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누가 이제 분석한 글인데 그 소위 말하는 FM 코리아, 팸코에서는 왜 2030 남자들이 모여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가 이거에 대해 입체적 분석을 했는데 짧게 요약하자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 우선 정책을 펼쳤고 이재명 후보가 살려면은 이거와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2030 남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뭐 등등 해서 이제 이게 좀 깜짝 놀란 게 당내 동료 의원인 진선미 의원이나 남인수 의원에 대한 저격도 들어 있어요. 그래요. 이거를 이제 동료 다른 당의 의원들한테 읽어보라고 권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이재명 후보가 틈새 시장 공략에 정말 과감히 하면서 탁월하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2030 남성들의 그 열기가 특히 20대 남성들 홍준표 후보에게 갔던 그 뜨거운 열기가 잠깐 공중에 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갈까를 놓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뭐 말로는 하지만은 그 말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과 메시지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틈새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본인이 딱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 갈라치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 내용 자체가 보면은 반페미니즘적 성격의 글이어서 이거를 다소 불편해할 뭐 2030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진중권 전 교수도 되게 불편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2030의 표심, 특히 뭐 여성 표심이 어려우면 남성 표라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전략적 선택으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성들에게 좀 이제 어떤 구애를 하면 예를 들면 약간 대척 관계에 있는 또 2030 여성층은 아예 이제 등을 돌리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도 또 하겠지만 그걸 뭐 후보나 캠프가 모를 리는 없는 거고 지금 2030 표심도 가져와야 되고 MZ세대 또 하나는 여성 표심도 가져와야 돼요. 윤 후보와 이건 이재명 후보가 비슷한 약점들이에요. 근데 여성을 모셔오는 게 더 쉽겠느냐 2030 남성을 잡는 게 쉽겠느냐 또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게
좀 특별하게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같이 2030 남성을 겨냥한 그런 움직임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좀 따져보자면은 2030 남성 세대들이 좀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보면 이 젊은 여성들은 여러 정당에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때 소수 정당이 많이 지지를 해줬었죠. 그러니까 똘똘 뭉쳐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금 좀 소외받는 그런 그림이 됐는데 오히려 여성들을 더 공략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걸로도 보입니다. 그래요. 또 민주당은 그동안 페미니즘, 친여성, 문재인 정부도 친여성 정책.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또 어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까? 또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떨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제일 고민이 이 지금 시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신나게 기분 좋게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만 선대위 구성이 난항이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 이게 아까도 물어본 질문들에서 다 고민들이더라고요. 자, 이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을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무슨 덕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선별을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후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지금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험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파리떼, 하이에나, 이제는 이제 자리사냥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막 임명되는 시점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파리떼, 하이에나, 자리사냥꾼의 실체는 확인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대략적으로 다 공유가 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예전에도 좀 이름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선 거는 결국에는 좀 그림을 보자 그러면은 경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사람도 보냈고 만나기도 했고 또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될 거다. 이렇게 공언을 해줬잖아요. 이건 마치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로 돌아가 보면 이 안철수 후보랑 싸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원해주는 그런 그림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후보가 딱 되자마자 이렇게 자리사냥꾼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거든요. 주변 정리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결국에는 이제 다시 선대위를 놓고 신경전을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전 위원장이 벌이고 있다. 이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이 된 것을 두고는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이 된 거는 이거는 예전에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김종인 전 위원장 뜻을 거스른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어제 권성동 의원이 만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갔다라는 건 좀 생각을 해보면 급에는 안 맞아요. 4선 의원인데 비서실장은 통상 뭐 재선 정도가 하거나 아니면 초선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급을 낮춰서 갔느냐? 급을 낮춰서 갔기 때문에 이전에 기존 캠프의 사람들은 다 권성동 의원 아래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편하게 할 수 있게 룸을 만들었다. 네, 그리고 이 이런 내용을 좀 제가 담아서 기사를 썼더니 이제 권성동 의원 측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그런 해석이 자기들도 맞다라고 본다. 이게 왜냐하면은 사전에 충분히 교류가 있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약에 권성동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을 반대했다면 윤석열 후보가 임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다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굳이 권력을 나누려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권한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본능적으로 그걸 알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도와줄 때도 초반에는 같이 갔지만 나중에 끝까지 같이 가진 못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1인자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매일 이제 또 계속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 지금 최영찬 기자는 여당 출입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이제 간병에 몰입한다. 이 내용에서는 좀 특이점은 없어요? 지금 뭐 딱히 특이점은 안 보이는데 오늘 일단 그 새벽 1시 반쯤에 이른 시간이네요. 김혜경 여사가
그 낙상을 해서 뭐 입원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한 오전 6시쯤에 병원에서는 이미 퇴원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은 그러면 오늘 굳이 그걸 일정을 다 취소를 해야 됐을까?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 거니까.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오늘 하루는 뭐 아내 간호에 뭐 집중을 하고 싶다 뭐 이랬으니까 어쨌든 뭐 또 뭐 아내와 이렇게 뭐 자상한 남편 이미지도 뭐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김혜경 여사 건강 회복이 가장 먼저 좀 우선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말을 좀 이제 조심하고 있다. 백브리핑도 없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나름의 사고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백브리핑에서는 기자들이 이제 붙는 그건데. 네, 그렇죠. 뭐 특검을 왜 안 받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상황과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질문을 하니까 좀 답을 피합니다. 피하는데 답을 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이럴 때 좀 누가 좀 자연스럽게 좀 잘라서 좀 기자들도 좀 너무 그 섭섭치 않게 하면서 상황을 자연스럽게 풀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 하고 왜 본인 입으로 그거를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냐고 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보시면은 또 강훈식 의원이 붙었어요. 최근 보면은 재선의 강훈식 의원은 지금 그 직급은 정무조정실장이거든요. 선대위에서. 근데 좀 알아보니까 현장 대변인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자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합니다. 강훈식 의원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너무 섭섭지 않게 하면서 잘 후보 좀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고 잘 좀 풀어주는 좀 윤활유 역할을 강훈식 의원이 하면서 좀 이재명 후보가 당분간은 좀 백브리핑에서 말을 좀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직접 이야기하는 있습니다. 것을 채널을 좀 이제 교체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네요.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 컵라면 받으실 분 5405님 점심 식사